이런 성형은 대체로 어떤 변덕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고 그 형태와 크기와 방향은 고대로부터 용기 축인 갑에 의해 결정된다. 이 모래톱이 폭풍과 조류와 해류에 의해서 점차로 크기가 커지거나 혹은 물이 줄어들어 모래톱이 물의 표면에 닿게 되면 하나의 사상이 정박하고 있던 기슭의 성향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독립된 호수가 된다. 이 호수는 바다와 단절되며 그 안에서 사상은 독자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것은 염수에서 담수로 바뀔 수도 있다. 그것은 물맛이 좋은 담수해가 되는가 하면 사해나 늪이 되기도 한다. 각개인이 성인이 되어 세상에 나갈 무렵이면 그러한 모래톱이 어디선가 수면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이지 우리 항해 기술은 서툴기 짝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상은 흔히 항구 없이 해안가에서 방황하거나 시라는 이름이 얕은 만에 배회하기 일수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항구로 입항해서는 과학이라는 이름이 건성고에 들어가 세속에 맞도록 배를 다시 고치고 마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자연의 조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월든 호수의 유입구와 유출구로 나는 비와 눈과 증발 이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온도계와 낚싯줄만 가지고도 그러한 장소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물이 호수로 흘러드는 곳은 여름에는 가장 차며 겨울에는 가장 따뜻할 것이기 때문이다. 얼음을 잘라내는 인부들이 이곳에서 작업을 하던 1846년에서 1847년의 어느 겨울 어느 날 호숫가로 운반된 얼음덩이들이 일부가 두께가 얇기 때문에 다른 얼음들과 함께 놓일 수 없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얼음을 쌓는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의하여 불량품 처리가 된 적이 있다. 그리하여 채빙 인부들은 호수의 어느 조그만 지역의 얼음은 다른 데의 얼음보다 2, 3인치가 더 얇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곳에 유입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나를 얼음 덩어리에 태워서 호수물이 새어나가는 구멍이라고 생각되는 또 다른 곳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호수물이 이 구멍으로 스며들어 언덕 밑으로 해서 근처에 있는 저습지로 빠져나간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수면 아래 약 10피트에 있는 작은 구멍이었다. 그러나 장담하는 바이지만 이보다 더 심하게 새는 구멍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이 호수를 땜질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새는 구멍이 발견되면 그곳이 저습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즉, 그 구멍의 입구에다 색깔이 있는 가루나 톱밥을 넣은 다음 저습지에 있는 샘물에 채를 설치해 두면 물줄기를 타고 운반되어 온 가루가 그 채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었다. 내가 호수에서 측량하고 있노라면 두께가 16인치나 되는 얼음이 사소한 바람에도 물결처럼 파동을 일으켰다. 잘 알다시피 수증기는 얼음 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호숫가에서 5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얼음의 최대 부동 수치는 육지에 장치한 수증기를 얼음 위에 세워둔 눈금을 매긴 막대기 쪽으로 향하게 해서 측량을 해보니 4분의 3인치였다. 얼음이 호숫가에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도 그런 수치가 나왔다. 아마 호수의 중심 부분은 부동이 더 심했을 것이다. 만약 우리의 측정 기구보다 정밀하다면 지각의 부동도 탐지해낼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수증기의 두 다리를 물가에 두고 세 번째 다리를 얼음 위에 두고 수증기 가늠자를 그 다리 쪽으로 향하게 하여 관측해 보니 얼음이 극히 미세한 상하 부동이 호수 건너편의 나무에는 수미터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내가 호수의 깊이를 재기 위하여 얼음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을 때
얼음을 덮고 있던 두터운 눈 밑에는 3~4인치 깊이의 물이 고여 있었다. 이 물은 내가 판 구멍들 속으로 즉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으며 깊은 수로가 되어 이틀 동안이나 계속 흘러나왔다. 그것은 사방의 얼음을 갉아먹는 작용을 했으며 호수의 표면을 말리는 데 실질적인 이바지를 했다. 왜냐하면 물이 호수로 흘러들어가서 얼음을 올려 뜨게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을 빼기 위하여 배 밑에 구멍을 뚫는 것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구멍들이 다시 열고 이어서 비가 온 다음 마지막으로 새로 얼음이 전체를 매끈하게 덮으면 그 위에는 아름다운 검은 무늬들이 생긴다. 그 모양은 거미줄과 다소 비슷하며 얼음의 장미꽃 무늬라고도 할 수 있으리라. 이것은 사방에서 하나의 중심으로 흘러들어가는 물로 인하여 펜수로를 이것은 사방에서 하나의 중심으로 흘러들어가는 물로 인하여 펜수로들 때문에 생긴 것이다. 얼음 위에 얕은 물웅덩이들이 있을 때 때로는 나 자신의 그림자가 이중으로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자 하나는 다른 그림자의 머리 위에 서 있었는데 첫 번째 그림자는 얼음 위에, 두 번째 것은 나무 위나 산빛 아래 서 있는 모습이었다. 아직 추운 정월이고 눈과 얼음이 두껍고 단단한데 알뜰한 지주는 여름철에 음료를 식히는데 쓸 얼음을 채취하기 위해 마을에서 온다. 지금은 정월인데 7월에 있을 더위와 갈증을 내다보고 두꺼운 외투와 장갑을 끼고 대비책을 강구하다니 그 현명함에 깊은 인상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측은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미래를 위해 준비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마도 그는 내세에 마실 여름 음료를 식혀줄 보물을 현세에서 쌓아두지는 못하고 있을 것이다. 미래를 위해 준비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마도 그것은 내세에서 마실 여름 음료를 식혀줄 보물을 현세에서 쌓아두지는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고체가 된 호수를 자르고 톱질하여 고기들이 집지붕을 드러낸다. 물고기들이 활동 영역이며 숨쉬는 공기를 마치 장작이라도 되는 것처럼 쇠사슬과 말뚝으로 묶어 마차에 실은 다음 흔쾌한 겨울 공기 속을 지나 겨울의 지하실로 운반해서는 그곳에서 여름을 나게 하려는 것이다. 호수의 여름의 마을의 길 위에 운반되는 것을 멀리서 보면 마치 고체가 된 하늘을 빛을 보는 것 같다. 지지를 위해 얼음을 자르는 인부들은 쾌활한 사람들로 농담 잘하고 놀기 좋아하는 부류이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그들은 곧잘 나더러 밑에 서라고 하고 구멍 톱질에 한몫 끼게 하는 것이다. 1846년에서 1847년의 겨울 어느 날 아침 북극지방 출신의 남자 100여 명이 갑자기 월든 호수에 나타났다. 그들은 보기 흉한 농기구들과 썰매, 쟁기, 씨앗 뿌리는 수레, 잔디 깎는 칼, 삽, 갈퀴 등을 여러 대의 수레에 잔뜩 싣고 왔다. 각 사람은 내가 뉴잉글랜드 농민이나 경작인 같은 잡지에서도 본 적이 없는 두 개의 뾰족한 끝이 달린 작대기를 무장하고 있었다. 그들이 겨울 호밀의 씨를 뿌리러 왔는지 또는 최근에 아이슬란드에서 도입한 어떤 종류의 곡물의 씨앗을 뿌리러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비료가 눈에 띄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들이 땅이 걸고 오래 묵혀두었다고 생각하여 나처럼 지력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으려나 보다고 짐작했다. 인부들의 말에 의하면 이 사업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이미 50만 달러 가량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신사농업가인데
그는 이 사업을 통해 자기 재산을 2배로 늘릴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달러 한 장마다 또 다른 한 장으로 이불을 만들어 주기 위해 그는 이 추운 겨울에 월든호수의 유일한 외투, 아니 피부 그 자체를 벗기고 있는 것이었다. 인부들은 마치 이 호수를 모범 농장으로 만들려는 것처럼 일에 착수하였으며 놀랄 만큼 질서정연하게 쟁기질과 썰매질을 하여 고랑을 파는 것이었다. 그들이 어떤 종류의 씨앗을 고랑에 뿌릴 것인지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내 바로 옆에 있던 한패의 인부들이 갑자기 갈고리를 특유의 동작으로 물속까지 푹 집어넣어 그 처녀 토양을, 그 단단한 땅 전부를 끌어올려 썰매에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늪에서 2탄을 캐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이들 인부들은 기관차의 특이한 기적 소리와 더불어 한때의 흰 메세들처럼 북극의 어느 지점이라고 생각되는 곳으로부터 이곳 월든호수까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때때로 전설에 나오는 인디언 노파 월든이 복수를 하는 때도 있었다. 어느 날 인부 한 사람이 말술의 뒤를 따라가다가 땅의 틈바구니에 빠져 황천으로 떨어질 뻔한 적이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용감하기 짝이 없던 이 사람은 갑자기 9분의 1 정도의 남자로 줄어들어 버렸다. 자신의 동물적 열기를 거의 잃은 그 사람은 내 집에 피신하게 된 것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난로에도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했다. 어떤 때는 얼어붙은 땅에 쟁기 끝이 세 조각이 부서지기도 하고 또는 쟁기가 또랑에 박혀 파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적도 있었다. 앞의 이야기를 좀 더 평이하게 말한다면 100여 명의 아일랜드 사람들은 미국인이 감독관들과 함께 얼음을 채취하러 매일 케임브리지에서 왔다. 그들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잘 알려진 방법으로 얼음을 여러 덩어리로 잘라서는 썰매에 실어 물가로 운반했다. 그러고는 재빠르게 얼음 저장 축대로 운반해서는 말의 힘으로 움직이는 새 갈고리와 도르래 장치를 써서 마치 밀가루를 통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란히 그리고 층층으로 차근차근 쌓았다. 그 모습은 구름을 뚫고 솟아오를 방첨탑의 견고한 토대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순조로운 날에는 1,000톤의 얼음을 깰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약 1에이커의 면적에서 나오는 양이었다. 썰매들이 이미 자국이 난 데를 통과하기 때문에 마치 육지에서처럼 얼음 위에 깊은 바퀴 자국이 났다. 말들은 한결같이 얼음덩어리에 물통처럼 구멍을 파놓은 데에 담긴 귀리를 먹었다. 인부들은 야외 공터에 밑면 한 변의 길이가 30m 내지 35m, 높이가 35피트가 되도록 얼음을 쌓았다. 그리고 맨 바깥쪽에 쌓은 얼음이 층 사이에 공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건초를 끼워 넣었다. 이것은 미지근한 바람이 통로를 발견하게 되면 얼음 사이에 큰 구멍을 만들어 여기저기에 약한 기둥들을 남겨놓게 되며 결국에는 쌓아놓은 얼음을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처음에 그것은 거대한 푸른 요새나 발할라의 전당처럼 보였다. 그러나 인부들은 얼음 사이에 초원에서 베어온 마른 풀을 끼우기 시작하고 이 풀이 서리와 고드름으로 뒤덮인 고색 장연하고도 숭엄한 유적의 모습을 띠는데 원래는 하늘빛 대리석으로 지었던 건물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끼가 낀 것 같았다. 그것은 달력에서 보는 겨울 영감의 처소 같았으며 그 영감이 우리와 함께 여름을 보내려고 지은 오막살이와도 같아 보였다.